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다시 사. 마르크 로제의 장편 소설 윤미연 옮김. 소문을 듣고 낙심한 엄마. 그레고아르, 도대체 왜 그런 추잡한 것들을 읽은 거니? 엄마, 그건 추잡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문학이라고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완전 이상하다. 손님들 말로는 그게 아니던데 다들 충격을 받았어. 손님들이 책방 할아버지란 사람 얘기를 해주더구나. 피키에 씨라던가? 맞아요, 피키에 씨. 내 머리를 돌게 만든 게 바로 그 정신 나간 할아버지니? 너 일자리를 잃고 싶은 거니 뭐니? 내가 수레국화에서 일한 지 1년 반. 마침내 엄마가 재봉틀에서 고개를 든다. 놀라서 나를 바라본다.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몇 달 후면 20살이 되는데도 엄마는 나를 여전히 3살짜리 꼬맹이로 생각한다. 나는 재빨리 선수를 친다. 엄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다. 하지만 엄마의 짜증이 치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피케 씨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일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 말이니? 낭독가의 일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나는 정말로 엄마의 환심을 사고 싶다. 시간을 내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 엄마, 어쩔 도리가 없다. 최소한의 공감도 없이 엄마는 비난으로 가득한 눈길로 나를 노려본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아들이 어느 노인 요양원에서 난잡한 이야기를 읽는 동안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보낸 어머니의 긴 하루를 엿본다. 나를 두둔해줄 변호사는 수레국화에 있다. 피켓이 책을 낭독하는 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엄마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레고아르,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마. 그냥 책을 들어.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책을 읽어드려. 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을 만한 소설로. 그러면 내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감동받게 해야 한다. 마르그리트 오두의 마리 클레르의 작업실. 이 책은 틀림없이 엄마를 울릴 것이다. 아니면 내 머리칼의 절반을 풋사과처럼 아주 밝은 연두색으로 물들이겠다. 엄마, 내 생각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레고아르. 내 생각에 이 책이 엄마 마음에 들 것 같았어요. 있지, 그레고아르. 태룡 부인이 45분 후면 오실 거야. 그 전에 그분 외투를 끝내지 않으면 최대한 얌전히 있을게요. 난 책을 읽고 엄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내 생각대로 되진 않는다. 언제나 핀을 물고 있는 오므린 입술 사이로 엄마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부인의 외투를 다 못 끝내면 그 터키 꼬맹이가 아주 좋아하면서 외투 밑단을 감춰줄 거야. 그는 자잘한 일들을 별로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그 덕분에 난 이제 그런 자잘한 일을 안 해도 돼. 큰 기성복 작업장으로 대금을 청구하러 갈 때면 언제나 난 거기서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내. 그 애는 정말 재미있거든. 40분 동안 나는 노예 같은 삶을 묘사하는 처음 몇 페이지를 엄마에게 읽어주었다. 엄마의 삶과는 다르지만 엄마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든 것 같다. 하지만 현관문 벨소리에 엄마는 현실로 되돌아온다. 가서 문 열어드려. 그래, 안다. 태롱 부인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태롱 부인은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한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깜짝 놀란다. 어머, 집에 있었네요? 설마 해고당한 건 아니겠죠? 예, 아직은요.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에요. 기가 막힌 위선이다. 그녀는 사납게 무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요란하게 지저댄다. 당신이 저지른 그 멍청한 짓거리에 대한 소문이 온 시내에 쫙 퍼졌어요. 그 얘기를 내 남편은 아주 재밌어 하더군요. 그이는 남자니까. 하지만 난 당신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한답니다. 당신 어머니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레고아르, 앞으로 업으로 삼을 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직업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 많은 커다란 주둥이를 좀 닫으시지. 그런데 태롱 부인을 위해 의자 하나를 가까이 가져다 주는 엄마. 그리고 커피에 설탕을 하나를 넣을지 두 개를 넣을지 묻는 엄마. 엄마, 사랑하는 엄마, 고개를 들어. 가차없이 내쫓아버려. 예의 없이 거들먹거리는 태롱 부인 따윈. 매몰차게 대하라고. 나는 책을 집어들고 내 방으로 사라지려 한다. 내가 발길을 돌릴 순간 그 뚱뚱한 여자가 말을 이어나간다. 멋진 청년이네요, 젤랭 부인. 정말 잘생겼어.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이야. 아드님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당신도 알고 있나요? 아, 안 돼. 그건 안 돼요. 태롱 부인,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안 돼. 디알리카를 건드리지 마. 나는 계단 세 칸을 단번에 도로 뛰어내려가 말을 돌연 중단시킨다. 태롱 부인? 네? 외투를 찾으러 오신 거죠? 엄마, 태롱 부인의 외투 다 됐어요? 그래, 다 됐다. 그런데 왜 그러니? 엄마는 떠듬거리며 덧붙인다.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넌 끼어들지 마. 그 어느 때보다 더 사악한 태롱 부인. 아드님이 꽤 예민하시네요, 젤렌 부인. 그러고 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그녀는 정말 예쁜 여자죠. 그레고아르, 난 두 사람이 정말 멋진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다. 맞아요, 태롱 부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연히 남편분을 만나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요양원에 오셨을 때요. 아프리카 여자들은 하나같이 끝내주는 새꼴들이라고 하시대요. 남편분도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엄마가 커피잔을 엎지른다. 엄마 손에 들려있던 티스푼이 타일 바닥 위로 떨어진다.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레고아르? 태롱 부인이 극우 세력들의 주장. 이방인들은 꺼져라. 에 동조하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지라 어느 누구도 내 농담을 웃어 넘기지 못한다. 게다가 태롱 부인의 표정은 더더욱 싸하다. 나는 단번에 그녀를 얼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백기를 든다. 그녀는 아주 품위 있게 잔을 탁자 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작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치마를 아래로 잡아당기며 엄마에게 묻는다. 외투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죠? 엄마는 정신이 거의 나간 것 같다. 그래서 간신히 떠듬거리며 이렇게 말한다. 다음번에 주세요, 태롱 부인. 거기서 나는 멈추지 않고 끼어든다. 나는 단호하다. 엄마, 태롱 부인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말하고 청산할 걸 남기지 마세요. 저 여자를 우리 집에서 볼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사태가 심각해진다. 엄마가 하염없이 운다. 나는 태롱 부인에게 외투를 가지고 낼 돈을 내고 어서 가라고 무게 있게 말한다. 그런 다음 엄마 곁으로 다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쓴다. 엄마, 단골을 잃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면 내가 메꿔줄 거예요. 약속해요. 저 이제 정규직 직원이 됐어요. 1급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차도 없고 집세도 낼 필요 없으니까. 엄마는 너무 지치고 서러운 마음에 운다. 터뜨리기엔 늦어버린 종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론 터뜨릴 수 없게 된 종기 때문에 운다. 남 뒷담화에 즐거움을 느끼는 독사 같은 인간들을 덤프트럭 몇 대 분량의 험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견딘다는 것. 엄마는 마침내 내가 그 여자를 그 잡년을 내쫓아버린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털어놓는다. 우리 엄마가 거침없이 그런 욕을 하다니. 엄마,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엄마가 시원하게 욕을 해버린 걸 축하한다는 뜻으로 나는 엄마의 볼에 입을 맞춘다. 그 여자 아니어도 손님은 얼마든지 있어. 엄마가 안정을 되찾는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서도 입도 뻥끗 안 하다니? 나한테 슬쩍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좀 좋아. 내 어미만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더구나. 엄마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정말로. 왜 안 그렇겠니? 이름이라도 말해주렴. 디알리카. 디알리카? 예쁜 이름이구나. 세네갈 사람이야. 사랑하는 나의 엄마는 군말을 보태지 않는다. 뭐하는 애니? 수레국화에서 일해, 간호사. 간호사라고? 그래, 그건 제대로 된 직업이구나. 피키에 씨에게는 더 이상 주도권이 없다.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20살 난 애들이 의뢰 그렇듯 당돌하고 매정하게 행동한다. 그게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걸 내가 모를까? 물론 안다. 그가 나를 오로지 그의 곁에만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만해 그레구아르, 그만해 낭독가. 그러기엔 디알리카가 방해가 된다. 하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한 건 지금 그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알고 싶지 않다. 디알리카는 내게 경고한다. 한 방에서 단둘이 그렇게 오래 붙어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몸짓이나 한마디 말로라도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을 순 없어. 너는 불을 지르고 있는 거야. 그 감정이 불타오른다 해도 불평하지 마. 지금이라도 똑바로 봐. 지금까지 내가 너무 둔해서 그의 수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조심하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흥분된 감정에 올감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수치심. 그게 분명하다. 자존심, 윤리라는 미명 아래 나의 젊음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어찌해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내 탄탈로스의 형벌이 되어버린다. 비장은 곧 풀릴 것이다. 질투, 무의식 또는 죽기 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미칠 듯한 갈망. 바로 그날 책을 잡는 두 손의 모양을 계속 되풀이해 고쳐주던 그의 행동에서 나는 알아차린다. 그는 낭독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세의 교정을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정하면서도 뭔가 어색하게 행동했다. 시선이 서로 교차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강렬한 눈길을 주고 받은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 증거로 나는 얼굴이 빨개진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내 두 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내 부드러운 살결을 한껏 느끼고 난 뒤 다시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들여다본다. 그는 들켰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침묵을 선택한다. 나는 낭독을 다시 시작한다. 그때 내 목소리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음색, 상대의 고통이 단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의 음색이다. 유혹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책방 할아버지는 세 번째 단계에 다다랐다. 운하에서 하는 훈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혼자 그곳에 간다. 저녁마다. 홀에서나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고 낭독회의 내용과 나의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책방 할아버지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책방 할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놓아준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유롭고 싶어한다. 내가 집중하는 데 필요한 긴장, 사람들의 경청, 생명력으로 가득 찬 내가 그 모든 고통들 앞에서 느끼는 망연자실함, 누군가의 욕설, 그리고 아주 많은 질문들, 나를 죽일 것 같은 천장을 아주 오랜 시간 머리 위에 이고 있었던 나머지 번번이 녹초가 되어 술의 국화를 나선다. 물에 가까워지면 나는 제일 먼저 숨부터 깊게 들이마신다. 개흙 냄새, 원초적인, 그렇게 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인간성이 나에게서 빠져나간다. 나는 말을 버린다. 이제부터 나는 그저 고함 소리로만 존재한다. 나는 물로 뛰어든다. 우통을 완전히 벗고서 수영 팬티 차림으로 눈에는 물안경을 끼고 지금은 10월이라 공기가 더 부드럽고 더 서늘해졌지만 가을날 물에 잠기는 건 감미로운 매혹이다. 열매들에는 빛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몇몇 새들은 벌써 떠남의 냄새를 맡는다. 어치 소리가 들린다. 언제나 똑같다. 그 새는 어김없이 정확한 간격으로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는 물풀의 나무들 사이를 날아가 자리를 옮겨 앉는다. 소금쟁이들이 발수성 다리로 물결 위를 자유자재로 미끄러져 가듯 떠내려가는 낙엽들 한가운데에서 나도 헤엄쳐 나아간다. 내 기억은 말랑말랑해지면서 분해되어 간다. 책방 할아버지가 나에게 스며들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 운하의 물속에 던져 넣었던 그때 이후로 물을 흡수해 분해된 게 분명한 바슐라르의 책처럼 내가 지금 저물어가는 햇빛 아래 양 어깨를 빛내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이 수문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한 납작한 돌멩이가 기억난다. 이따금씩 나는
날이 캄캄해질 때까지 수영을 한다. 수문과 수문 사이의 거리는 300m다. 왕복 2번 1.2km. 머릿속 비우기 그냥 달 아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 그레고아르, 당신은 젊어요. 젊음을 누려요. 인생은 아주 빠르게 흘러간답니다. 시시한 일들, 인생은 길다. 나는 20살이다. 40년 동안 일하기, 아니면 45년, 내 배, 내 목구멍, 모든 게 잠긴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 얼굴 가득 차리한 회한을 본다. 노인은 자기가 타고 있는 휠체어 바퀴를 내 쪽으로 돌리고는 브레이크를 고정시켰다. 책 낭독. 그래서 여기 물속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은 더 이상 없다. 두 팔을 저어 힘껏 앞으로 나아간다. 물살에 내가 실려가는지 내가 물살을 가르는지 너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계를 시험하는 건 좋은 일이다. 운하의 두 수문 사이에서 잠수하면서 몸 그리고 물에 잠기기. 주위엔 아무것도 없다. 정적. 어쩌면 성난 외가리 한 마리. 어느 저녁 평소보다 더 긴장한 나는 폭풍우가 몰아칠 조짐이 보이는데도 고집스레 운하로 향한다. 밀려오는 거대한 구름들 때문에 운하 저 안쪽 포플러 나무들의 노란 잎이 황금빛 동전처럼 번쩍이며 빛을 발한다. 모든 게 떨고 있다. 모든 것이 가볍게 흔들린다. 소리 없는 집중 포격에 수평선이 들썩인다. 번개불이 헤엄쳐 나아가는 나의 움직임을 따라온다. 그리고 둔치 길과 나란히 운하와 평행하게 바이스처럼 나를 옥죄는 물살을 끈질기게 물 밑으로 밀어내며 미끄러져 가는 내 몸의 움직임을 따라 첫 번째 광풍이 수평을 이루며 잎들과 물을 함께 휩쓸고 지나간다.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비가 만들어내는 요란한 소란, 무시무시하다. 수직으로 내리꽂힌다. 거기서 나는 두 종류의 물을 가지고 논다. 하나는 저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리는 차가운 물, 1m 80cm의 내 젓갈색 주근깨 투성이 피부를 무수히 찔러대며 따끔거리게 하는 미지근한 또 다른 물. 나는 지린내를 풍기는 기저귀의 공포,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산성똥, 피부 노화, 신체의 그 모든 관들의 누수 같은 것들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결코 늙지 않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그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면서 나는 물에 등을 대고 눕는다. 두 팔을 쫙 펼치고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수련이 피어 있는 작고 네모진 한 귀퉁이에서 배영 자세를 취한다. 자루 부인에 대한 기억이 어른거린다. 운하에 설치된 두 수문 사이의 공간은 하나의 왕국이다. 거기서 혼자 나는 선별을 한다. 집중하면서 고립된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내 숨소리 밖에는 풍덩 혹은 퐁당 아무래도 상관없다. 바로 그날 뭔가가 거의 내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누군가가 내게 자갈돌들을 던진다. 나는 몸을 일으킨다. 둔치길에 흐릿한 형체가 보인다. 수경을 벗으니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인다. 두 사람의 형체, 쓰레기 단위와 나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녀석. 손에 작은 맥주캔을 하나씩 든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또다시 내 쪽으로 돌을 던진다. 나는 반사적으로 반대편 기슭 쪽으로 헤엄쳐 가지만 그쪽 두로는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제 방의 침식을 막기 위해 땅속 깊숙이 박아넣은 철판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다. 그 두 사람은 입가에 웃음기를 띤 채 내가 있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춘다. 궁지에 몰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미소. 다니, 그의 거친 목소리, 그의 짓궂은 짓거리. 다니가 농짓거리를 내뱉기 시작한다. 그가 자기 친구에게 말한다. 젤랭네 아들 기억하지? 그 빨강머리 꼬마. 너처럼 그해 바칼로레아를 망친 녀석 말이야. 저 곱상한 낯짝 생각 안 나? 숨만 겨우 꼴딱거리는 호모 책방 영감이 저 녀석 뒤를 봐주고 있어. 녀석은 이제 허구한 날 농땡이를 쳐. 선생님께서는 책을 낭독하시지. 시건방에 하늘을 찔러. 저 꼴 좀 보라고. 저게 훈련을 하는 거래.
그는 들고 있던 맥주캔을 입으로 가져가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넣는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옷 소매로 입을 닦은 뒤 황소 같은 힘으로 캔을 우그러뜨리고 꽉꽉 눌러 동그랗게 쇠공을 만들더니 내 얼굴을 향해 던진다. 그가 낄낄거리며 조롱한다. 빨아주는 쪽이 누구냐? 너냐 그 영감탱이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나는 물속으로 모습을 감춘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애쓴다. 하지만 헛수고다. 그들은 태연하게 나를 따라온다. 2미터 거리에서 나를 내려다본다. 퍼붓는 욕과 박자를 맞추어 내게 자갈들을 던져댄다. 야, 이 남창 새끼야. 이 형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두 녀석 중에서 어떤 놈이 더 큰 돌을 던지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크건 작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내게 돌을 던진다. 딸다리에는 파킨슨병에 걸린 덜덜거리는 손이 최고지. 다니는 엄청나게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어 공중에 대고 빙빙 휘두른다. 모든 게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두려움인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재빠르게 갈대 숲속으로 몸을 날린다. 급히 서두르다 물을 먹는다. 역한 물 비린내. 나는 캑캑거린다. 그들이 좋아라 한다. 꿀꺽 꿀꺽 실컷 처먹어 이 호모 새끼야. 나는 얼이 빠진 채 숨을 헐떡이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전벙거린다. 수경을 벗어 물속에 던진다.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똑바로 일어서려고 애를 쓴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는다. 나는 더 이상 겁을 먹지 않는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갈대숲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마침내 제방 위에 올라온다. 진흙과 갈대잎들을 몸에서 뚝뚝 흘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나는 다짜고짜 다니 쪽으로 달려간다. 두 팔로 그의 허리를 움켜잡는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은 채 운하 속으로 다시 뛰어든다. 그는 어쩔 줄 몰라하며 이렇게 외친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난 수영 못한단 말이야. 쓰레기 다니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못한다. 물은 겨우 허리께까지 올 뿐이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운하, 여긴 나의 영역이다. 나는 이 운하의 제방들을 훤히 꿰고 있다. 이곳은 나에게 낯선 사양쥐 굴이 아니다. 다니든 진흙에 처박힌다. 완전히 달라진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가 애원한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빌어먹을 올라가게 나 좀 도와줘. 제방 위에서 무력한 그의 친구가 진창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윽고 그 녀석이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를 놔줘 당장. 아깐 그냥 농담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다니가 어떤 녀석인지 제대로 모르는군. 그 자식이 하는 말은 절대로 그냥 농담이 아니야. 그는 오로지 남을 상처 입히고 모욕을 주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런 말들을 한다고.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나는 때린다. 소리를 지른다. 악을 쓴다. 날 조용히 내버려둬. 날 괴롭히지 마. 난 내가 책을 읽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그러니까 입 닥쳐. 닥치라고. 다니는 두 팔을 버둥거린다. 그는 덜 얻어맞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방어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커먼 물속에 처박힌다. 그의 친구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친다. 젤렌 그만둬. 이제껏 누구도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소리쳐 부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 나는 멈춘다. 그리고 그를 바라본다. 나는 쓰레기 다니가 진흙 속에서 내 발로 기는 모습을 본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본다. 나는 수경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다니는 이제 다시는 나에게 집적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운하에 몸을 던진다. 그리고 몸을 부르르 털고 나서 진흙탕 물 자취를 남기면서 헤엄쳐 간다. 모리스 준 부하의 1914년의 사람들 17번째 낭독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당대의 젊은 작가가 하루하루를 세세하게 기록한 일기. 피켓이는 나에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 시기의 이야기에 나는 언제나 매료되었단다. 나는 공포를 읽는다. 그 어떤 선생도 나에게 결코 가르쳐 줄 수 없었을 전쟁의 모습을 발견한다. 자주 그렇듯이 그는 느닷없이 나의 낭독을 중간에 자르고
마르지 않는 자신의 질문 보따리를 휘저 즉석에서 질문 하나를 건져 올린다. 말해봐, 그레고아르. 내가 되고 싶은 책 속 히어로가 있니? 긴 침묵. 그러다가 나는 불쑥 마치 천둥처럼 외친다. 나무요. 내 대답에 나 스스로 놀란다. 그리고 피키에 씨도 놀란다. 준부아의 그 책은 나무와는 전혀 무관한 용기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나무? 어디 설명해 보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은 절대로 없어. 그래, 그건 사실이다.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은 절대로 없다. 나는 나의 대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에게 할 말을 찾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마치 또 다른 존재가 나 대신 말을 하는 것 같다. 참 이상한 느낌이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나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무들에 대해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감탄과 존경심을 느껴요.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예요. 만일 제가 나무가 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운하 아래쪽 습지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늙은 버드나무일 거예요. 왜 있잖아요. 제가 훈련하러 가는 그 수문 옆에 있는. 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잠시 그 모습을 그려본다. 내 머릿속에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는 지금 이 방에서 빠져나간 듯한 텅 빈 눈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이 깊이 잠긴 채 말을 잇는다. 그 나무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제가 저 자신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무는 혼자예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늪은 거대하죠. 뿌리들은 이탄지에 박혀 있고 나뭇가지들은 수은색 우산처럼 펼쳐져 있어요.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에서 암소들이 휴식을 취하죠. 그 나무는 히어로예요. 게다가 나무는 누군가를 보호해줘요.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 나무는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요. 준부아의 책처럼. 나는 독서대 위에 펼쳐져 있는 1914년의 사람들을 그에게 가리켜 보인다. 문고판, 엄청나게 두껍다. 폭풍우가 불 때 내리친 벼락. 내 생각엔 그 나무가 갈라진 건 그저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생생물들이 서서히 그런 홈을 만든 거라고 봐요. 작은 애벌레나 섬유소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뭐 그 비슷한 것들이요. 그 나무의 중심은 썩어서 한쪽은 빨갛고 다른 한쪽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각 부분은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땅속을 향하고 있죠. 두 개의 줄기를 휘무지해서 뿌리가 되는 걸 보면 나무는 마치 코로 땅을 헤집고 다니는 맥을 닮았어요. 나무는 빨아들여요. 흡수해요.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요. 나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피켓이 그건 전쟁이에요. 잔인한 전쟁과는 다른 전투, 인간성과 무관한 전투, 골짜기 텍스트들과 우리가 이 책에서 읽는 그 모든 공포들과는 무관한 전투. 그 나무 앞에서 웃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자주 쓰시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 나무 앞에서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이죠. 그가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아니, 그는 앉은 자세에서 거침없이 상체를 일으키며 검지로 나를 위협한다. 그의 팔, 그의 손, 그의 입이 떨린다. 그는 반박한다. 그만해, 그레고아르. 절대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하기에는 넌 너무 어려. 발작적인 기침이 그를 뒤흔든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나는 고집스레 말을 잇는다. 하지만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피켓이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봐. 나는 그가 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그에게 무슨 말이든 퍼부어댈 태세를 갖춘다. 책방 할아버지와 그의 충고들에 이제 진력이 난다. 하지만 디알리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든다. 두 사람 다 무슨 일이에요? 전쟁이라도 났어요? 두 사람 목소리가 주차장까지 다 들린다고요. 디알리카, 주사를 놓을 시간, 뜻하지 않은 그녀의 유쾌한 출연에 나는 단번에 수레국화로 되돌아온다.
비키에 씨가 목구멍에서 가래를 끌어올린다. 나는 그에게 티슈 상자를 건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신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묻는다. 피케 씨는 독서대 위에 놓인 준부아의 책을 턱으로 가리킨다. 기침은 잦아들지 않는다. 디알리카는 책을 덮고 표지의 제목을 읽는다. 피케 씨, 자꾸 걱정하게 만드실 거예요? 정말로 이것 말고는 읽을 게 없어요? 자, 벌이에요. 엎드리세요. 자, 어서 바지를 살짝 내리고 엉덩이를 이리 주세요. 잠깐 내놓으세요. 귀염둥이. 잠깐 내놓으세요라고 해야지. 좋으실 대로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할아버지가 기침을 멈추는 거예요. 기침을 자꾸 하면 몸이 견뎌내지 못해요. 디알리카가 평소대로 와서 몇몇 처치를 하는 동안 나는 더더욱 침묵 속에 틀어박힌다. 졸지에 투명 인간이 된다. 나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에서 나가려고 한다. 아니야, 그레고아르 부탁이야. 조금 더 여기 있어. 노인이 간청한다. 침대 위에 누워 바지를 살짝만 내리고 한 손은 베개 위에, 다른 손은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올려놓고서 고개는 창문 쪽으로 돌린 채 다시 시작된 발작적인 기침을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쓰며 피키에 씨는 긴 독백을 시작한다. 내 아버지가 나무 심는 소리를 눈을 감은 채로 하도 많이 들었더니 어느 날엔 이런 의문이 들더군. 내가 정말로 계속 눈을 뜬 채로 온 숲속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디알리카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움직일 때 나는 작은 소리들이 노인의 중얼거림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그렇다고 가정한다 해도 바퀴 자국에 빠져 발을 뺀 나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걸 고백해야 하네. 경험은 인간적인 거라고. 글을 쓰고 싶은 나의 고집센 욕망에 그는 대답했지. 그리고 우리가 흔들어대는 그 물안개들처럼 나의 뿌리들이 뻗어 나아가고 있는 그 강, 설명할 수 없는 갈망 사이에 끼어든 그 큰 강으로 인해 나는 문득 깨달았네. 나에겐 아마도 진정한 안내자가 필요하리란 걸. 그때 강물이 내 손을 잡았네. 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내 손은 강물이 항상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었으니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잎들이 발성 연습을 하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새들에 관한 그런 물음들 중 하나. 새들이 부드러운 입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럴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즉시 야생의 귀걸이를 달고 물결을 따라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네. 그 물결 속에서 화렵수의 모호한 외침들, 개울과 강 어귀의 잎들이 둥지들 안에서 음식을 떠 먹을 때 3월이나 4월의 세찬 소나기가 그곳에 알을 낳으러 온다네. 모든 것이 노쇠해가네. 그리고 그것은 도끼의 시절이 오래전에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시일지니 이제 나는 전기톱의 시대가 오는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다네. 우리 삼림 감시원들의 땀과 뒤섞여 방울방울 내리는 비는 모든 의자들을 이끼를 뒤덮는 것을 신조로 삼는 전설의 비라네. 피켓이는 눈을 감는다. 디알리카가 소독솜으로 그의 엉덩이를 문지른다. 시는 끝났다. 그가 좀 더 계속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임무 완료. 피켓 씨, 그건 누구 시예요? 시? 내 거야. 내가 썼어. 60년 전에. 난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어. 내 아버지는 나무를 좋아하셨지. 그레고아루가 나무가 자신의 히어로라고 말했을 때 단번에 이게 떠오르더군. 기억이란 건 참 신기한 거야. 디알리카가 나를 바라본다. 나무가 너의 히어로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잠자코 있다. 디알리카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것이다. 책으로 나왔나요? 그녀가 묻는다. 아니, 전혀. 책으로 나온다면 정말 멋질 텐데요, 피키에 씨. 책방 할아버지가 미소를 짓는다. 귀엽기도 해라. 하지만 이 요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뭔가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어? 달라질 거예요. 당신 방식대로 나무가 되세요. 그의 히어로가 되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녀의 발랄함에 화해할 마음이 싹 튼다. 책방 할아버지에게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건 아직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그녀는 갖고 온 의료 도구들을 챙겨 문으로 향하며 피케 씨를 보고 말한다. 당신을 믿어요. 판지로 만든 서류철은 노란색이었다. 셋 노란색. 오른쪽 아래 모서리와 위쪽에 고무줄 2개를 비스듬히 걸치는 덮개 달린 서류철. 안에는 칸칸이 촘촘한 모는 종이의 파란색 펜으로 대문자로 쓴 원고가 125매 가량 들어있다. 해가 바뀔수록 시간의 장난에 점점 더 누렇게 변색되어가는 보물. 피케 씨는 여전히 주저한다. 내 소원을 들어주긴 하겠지만 그레구아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원고들을 절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 여기서만 읽어. 이것들이 내 손에서 멀리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복사도 하면 안 돼요? 안 돼. 미안하구나. 서류철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혼란의 성소. 제목이에요? 자세히 보면 글씨체가 조금씩 달라. 원고들을 모아놓고 한참 뒤에 이 제목을 붙였단다.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닫은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나 할까? 다시는 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이 안에는 나의 20살이 꿈틀거리고 있어. 젊은 시절 예외 없이 우리를 관통하는 그 모든 분노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빛바랜 장난감 세트처럼 되어버리는 그 온갖 분노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문득 생각이 날 때 다시 꺼내보곤 해. 1년에 한 번 만성절이 돌아오는 듯이 말이야. 그리고 깊은 슬픔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지. 이 노란 서류철은 무덤이야. 그레구아르, 나는 성소를 만들었어. 그것도. 시적인? 그래. 하지만 더 이상 낭송되지 않는 시들이지. 이 시들을 쓰는 동안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단다. 내가 그 시들에 바란 건 그것뿐이었어. 이젠 이것들을 읽으면서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그 시들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해 읽었다. 어떤 시가 마음에 들면 나는 그걸 베껴 쓴다. 그는 그러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크게 소리내어 읽어본다. 어떤 시들은 더없이 즉물적이다. 발을 들어 올려 그가 말한다. 아니, 뒤꿈치만. 행 중간에서 잠시 멈추고 2팔이 따라가 내리고 올리고 단어의 리듬에 몸을 맡겨 금방 느끼게 될 거다. 그건 도취, 최면 상태 같은 거야. 나는 그의 침대와 창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가까스로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의 텍스트와 내 몸 사이의 이 상호 침투를 느껴보는 일에 열중한다. 전에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까마득한 절벽들의 오싹한 공허 속에서 이 사막 저 사막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며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나귀를 탄 장엄한 카라반. 그들이 때맞춰 당도하네. 다다르지 못하고 다다르네. 다다르고 다다르네. 다다르네. 암모니아 오아시스로.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오직 칼 가마귀 울음소리에 찢긴 육신뿐이리. 두 손은 자동 권총을 쏘듯 앞쪽을 겨냥하고 혀차는 소리를 내. 혀차는 소리 12번, 혀차는 소리 6번, 6번씩 2번, 맨 마지막에 18번이 되도록. 나는 그대로 한다. 책방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혀차는 소리를 내고 계속 시를 읽는다. 마침내 어쩔 도리 없이 태양을 피해 거대한 통로 안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때 땅 위에 화토프를 피워 자살하는 이들. 안장에서 내려오는 자들의 운명은 그러함을 알자. 바로 그 방화자들의 시대처럼 다다르지 못하고 다다르네. 다다르고 다다르네. 다다르네. 암모니아 오아시스로.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오직 갈 가마귀 울음소리에 찢긴 육신뿐이리. 혀차는 소리 12번. 새롭게 불타오르는 어퍼컷으로 윤색된 존경으로 카펫 위에 문장의 불꽃을 떨어뜨리기 위해 잔랍하는 무가치한 쥐의 관절들. 우정어린 학문들의 정점에서 호산나. 성냥은 때마침 그어졌다. 예의 그 소화기들이 어디에 있을지 떠올릴 새도 없이. 거기서 가차없이 멈춰.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나머지는 침묵에 맡기고 기다려.
나는 가뿐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너무 멋져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요. 몇 주 전부터 너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동안 내가 말했지. 단어들에 너 자신을 더하라고. 너의 무릎, 팔꿈치, 몸 전체를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면 너는 무엇이든 다 읽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 시의 수수께끼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해선 안 돼.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건 이 소극이 이 방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거야. 그레고아르, 날 봐. 동의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그의 허락 없이 그의 방에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그에게 확인시킨다. 나는 얼마 못 가 죽을 거야. 내 시신은 화정해달라고 부탁해놨다. 그리고 기왕하는 거 내 책들과 자료들도 함께 불태워 달라고 했어. 자료들, 그건 그가 자신의 시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그 위대한 황제들에 대한 얘기 들은 적 있지? 황제가 죽으면 황제의 호위병, 황후와 후궁들, 군대를 그의 시신과 함께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화장하게 했지. 그가 웃는다. 자주하는 웃음이다. 안심해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이 모든 건 불태우지 않으면 안 돼. 그는 방 안의 벽들을 가득 채운 책을 나에게 가리켜 보이기 위해 크게 원을 그리는 몸짓을 한다. 내 책들과 자료들이 나의 호위병이고 황후와 후궁들이자 나의 군대야. 그리고 이 모든 걸 불태우면 누가 알아 내 유골과 뒤섞인 이것들에 제가 어떤 나무의 거름으로 쓰일지. 제지공장에다 내 유골을 뿌려 달라고 하는 건 뻔뻔한 얘기일까? 망상이겠지. 그레고아르, 아, 무릎핀 만세. 나의 이 과대망상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 존재가 그런 식으로 뒤섞여 탄생하게 될 수많은 책들, 공연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는 건 안 될 말이지. 이런 요양원의 문턱을 넘어오면서 품을 수 있는 계획은 그것뿐인데 말이야. 나는 어째서 이 감옥 같은 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기 전에 내 집에서 생을 끝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뭐가 그리 두려웠던 건지 이제 난 준비가 되어 있어. 하루하루 나는 그가 자신의 죽음에 관해 들려주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거울 속에서 말라가는 물 웅덩이처럼 생기가 사라져가는 자기 모습을 본다. 그는 품위 있게 사라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수레국화에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평소에도 그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 그는 허풍을 떠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제레미와 의료진은 그의 말을 예사로 넘긴다. 그리고 나로서는 우선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 의료에 관한 문제에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보내는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는 몸 단장을 해주려는 내 손길을 거부했다. 그는 내게 말한다. 그런 건 해서 뭐하려고? 그는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이다. 나는 대뜸 그에게 묻는다. 피케 씨,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한동안 나를 빤히 쳐다본다. 마치 세찬 강물을 건너 지르는 교각에 발을 딛기 전에 발끝으로 시험해 보기라도 하듯이. 그레고아르,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로 알고 싶은 거냐?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며 되묻는 걸까?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겁이 난다. 나는 목이 메어 침을 꿀꺽 삼키고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자, 그가 손을 편다. 그리고 과다 복용 시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줄 약물의 복용 설명서를 내게 건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알아봤는데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45알이 필요해. 어떻게든 옆방 여자들의 약통에서 슬쩍슬쩍 빼다줘. 그들이 목구멍에 밀어넣는 알약 수십 개 중에 작은 알약
한두 개 정도 없어졌다고 해서 누가 그걸 눈치나 채겠어? 내가 그의 말을 자른다. 피케 씨,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한 바가지 그에게 쏟아붓는다. 나의 창창한 미래, 그의 죽음을 도와줬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죄책감,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그걸 수습하기 위한 대책 회의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어야 할 그 모든 지리멸랄한 잔소리. 나는 완전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왜 할 말이 없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그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밝힌다. 내가 수레국화를 잠시 떠났으면 한다. 아, 내가 예상했던 대로다. 전기 충격. 뭐라고요? 그가 다시 한 번 말한다. 내가 수레국화를 잠시 떠났으면 한다. 물론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가 자신이 했던 말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되풀이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다. 걸어줬으면 해. 나 대신 걸어줬으면. 나는 정신이 번쩍 든다. 어디를요? 그는 내가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있지. 그레고아르, 뭔가 회한을 갖고 죽는 건 그리 편치 않은 거란다. 회한들을 끌어안고 관 속에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너무 비좁거든. 회한들이라뇨? 나는 게이야. 남자들을 사랑해. 이 세상은 이성을 좋아하고 동성을 좋아하지 않는 성적 취향. 바로 그런 걸 원하지. 그런데 나는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무척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여자들도 사랑한단다. 이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무엇보다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 지금 내 상황에서 아주 시적절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내가 도와준다면 모든 여인들 중에서도 특히 영원한 어떤 한 여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수도원이 하나 있다. 퐁트브르 수도원이라고 아니? 아니요, 몰라요. 여기서 뭔가요? 한 200km 좀 넘을 거야. 아니, 250km쯤 될 거다. 농담하시는 거죠? 저보고 거기까지 걸어서 가라고요? 그래, 그래줬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걸릴까요? 너처럼 건강한 젊은이라면 열흘은 넘지 않을 게다. 그럼 잠은 어디서 자고요? 오, 그레고아르, 너더러 엄청난 모험을 하라는 게 아니야. 거긴 사막이 아니라고. 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몇백 킬로를 걷는다면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 잘 들어봐. 너 수영 좋아하지? 좋아하고 말고요. 하지만 헤엄쳐 가든 걸어서 가든 왜 그래야 하냐고요. 겁먹지 마. 거기까지 헤엄쳐서 가라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설명을 하려는 거야. 너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고. 음,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지. 걷기와 수영 그 두 가지가 서로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몸이 공간 속에 만들어내는 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더 구체화되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내 머릿속에 맴돌더구나. 너에게 이 임무를 맡김으로써 내 마지막 순간들은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채워질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움직임 그 자체란다. 내 주변을 보렴. 아니 여기 이 수레국화 말고 저기 저 바깥 세상을 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라고. 진짜 인생 말이다. 진짜 인생은 춤을 춰. 헤엄을 치지. 뛰어오르고 걷고 움직여. 내가 내 계획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래서 내가 저 바깥 세상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힘을 얻을 거야.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듯하다. 나는 그의 말을 되뇌어 본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말이에요. 피케 씨,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대신 걷는 거군요. 할아버지는 상상으로 걷는 거고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번엔 진짜로 우리를 떠나고 저는 걸음아 살려라 되겠네요. 그게 정말 재밌네요. 그런 다음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말이냐? 그 수도원에서요. 퐁트브로에서?
네. 아, 거기서 넌 엄청난 감동을 맛보게 될 거다. 어쨌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거야. 그 대수도원 성당과 그녀가 있는 장소에 가보면 너는 저항할 수 없을 거다. 숨이 막힐 거야. 숨을 쉬어. 숨을 쉬어. 너의 정신이 아주 크게 확장될 거야. 너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 경악스러운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구나. 안과 밖의 느낌이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지. 숲 한가운데 우뚝 솟은 돌의 텍스트처럼 뜨겁고 차가운 대화. 이해하겠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열기구, 그레구아르, 우연히 눈앞에 나타난 열기구. 그는 내가 소스라쳐 놀라기를 기대하며 말한다. 정말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에 그는 계속 말을 잇는다. 난 아주 젊었었지. 나는 20세기의 위대한 작가 장준해의 소설 속에 나온 계단, 벽, 회랑, 안뜰을 실제로 보기 위해 그곳에 갔어. 장준해는 한때 감옥으로 개조되었던 수도원에 관한 소설을 썼었지. 역설적이지 않니? 자신을 가두는 곳에서 정신의 개방을 말하는 그 생각이라니. 준해는 정신적인 탈주를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이야. 지식인 동성애자들인 우리들에겐 전설적인 인물이고 나는 준해 때문에 그 수도원에 가곤 했어. 피와 땀, 침, 정액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그의 그 빛나는 문장들을 향한 숭배하는 마음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한 여인을 만났어. 책방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나를 계속 살피면서 한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내가 새로 관심을 보인다는 걸 포착한다. 그래, 구하루, 한 여인을 말이야. 아름다운 여인. 알리에노르 다키텐. 엄청난 충격이었어. 너도 곧 보게 되겠지만 16m 높이의 거대한 석회석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궁룡 아래 중앙홀 한가운데 누워있는 4개의 횡와상, 스테인드 글라스 채광창이 뚫린 벽들. 내가 내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 그 벽들을 통해 바닥에서 하늘로 울려 퍼졌지. 그 안에는 침묵과 침묵의 메아리뿐이었어. 헨리 2세, 알리에노르, 사자왕 리처드 1세, 이자벨 당굴렘, 그들의 횡와상을 어루만지는 빛과 비스듬히 내리꽂히는 빗줄기들, 영원히 잠들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 수세기 동안 돌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분노, 그 현기증. 하지만 내 말만으론 부족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해. 펼쳐진 책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알리에노르를. 그래, 책. 그레구아르. 하지만 침묵의 책이지. 아무것도 단 한 줄도 쓰여있지 않은 책. 마침내 기다린 것이다.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여왕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음모가로, 그리고 제멋대로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연대기 작가들의 말대로라면 자유로운 여자 또는 무신론자로 살아온 그녀의 삶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책방 할아버지는 그녀에게서 오직 자기 눈에 가치 있는 유일한 상징, 책을 손에 든 그녀의 그 영원한 평정의 자세에만 주목한다. 피켓이는 자신이 발견한 세세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이야기해준다. 역사가들은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어. 기도서냐, 궁정시냐. 그녀의 눈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어떤 이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 칠이 벗어진 것 때문에도 딱 잘라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녀의 둥근 눈자위에서 양쪽 눈꺼풀의 경계를 봤어. 요철이 아주 미세하긴 했지만 그녀가 눈을 뜨고 있다고 믿을 만큼이었어. 그렇지만 잠깐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눈동자의 각도가 종이를 향하고 있지 않거든. 종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거라면 고개를 더 숙였을 거야. 그녀의 눈은 돌로 만든 책을 보고 있지 않아. 위쪽을 향하고 있지. 생각에 깊이 잠겨 있어. 어쩌면 여왕으로서 그녀가 살아온 인생에 관한 책을 곱씹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조각가는
바로 그녀의 특별 주문에 따라 그녀가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그녀의 눈을 그런 식으로 고정시켰으니까. 지나가는 음료 시인에게 빠져든 왕관 쓴 자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글쓰기에 자부심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적인 은총과 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는 그런 주문을 한 거지. 그 여인은 허수아비 같은 자기 남편을 비롯해 그 시대의 왕 노릇을 하던 그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과시하던 왕홀보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상징하는 것은 바로 책이라고 여겼던 최초의 여성이야. 그 여인은 천재였어. 죽은 뒤에도 후세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해안을 지닌 사람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녀가 뭘 읽건 읽지 않건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그녀의 대담한 용기를 기리는 거야. 나는 책방 주인이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레고아르, 내 부탁을 들어줘.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 될 거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줬으면 해.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니까.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것. 내 말 듣고 있니? 물론 열심히 듣고 있어요. 피키에 씨. 하지만 그렇다 해도 피키에 씨의 부탁들이 갈수록 괴상망측해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세요. 모렐 부인을 위한 책 낭독, 저는 이미 원하시는 걸 해드렸어요. 이제 그 뜻을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아버지 부탁을 기꺼이 들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각상에게 책을 읽어주라니요. 제가 정신병원에 붙잡혀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은 방문객이 많아서 경비와 감시 카메라가 질비한 곳 같은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세요? 안내 데스크에서 졸고 있다가 누워있는 알리에노르 석상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 잠을 깨는 보안 요원들. 아, 정말 말도 안 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그곳엔 카메라 같은 건 없어. 그리고 한밤중에 책을 읽으렴. 그곳은 그 수도원 옆에 특급 호텔 손님들을 위해 밤새 개방되어 있거든. 내가 묵을 방도 예약해 놓았다. 돌아오면 그 호텔의 침대가 내 취향에 맞았는지 내게 얘기해줘.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대수도원 성당 안은 텅 비어 있어. 너는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될 거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과 함께. 조각상은 모두 넷이야. 그런데 제가 뭘 읽죠? 피케 씨는 마른 기침을 하며 목청을 가다듬는다. 왠지 불편한 기색인 것 같다. 난 이 책을 생각했다. 그는 다시 마른 기침을 하고는 침대 머리맡 탁자 쪽으로 손을 뻗는다. 나는 거기서 마르크 바르베자의 라르 발레트 출판사에서 1946년에 출간된 장준혜의 장미의 기적을 발견한다. 곧 나는 책을 들어 두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보고 뒤집어서 편집자의 말을 대충 훑어본다. 그런 작품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내 모습이 그의 눈에는 무례하고 경박해 보인다. 그레고아르, 나는 내가 좀 더 섬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피키에 씨. 이 책을 읽어보겠어요. 하지만 약속은 계속 유효한 거죠? 우린 좋아하는 것만 읽기로 했잖아요. 만일 이 책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